대한민국이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대기록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광주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건물이 버스와 차량을 덮치면서 최소 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는 해외여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싱가포르와 타이완, 태국 등 방역 우수국가와 협상을 우선 검토합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는 고육지책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명의신탁 의혹으로 출당 조치를 받게 된 윤미향 의원의 남편은 대선을 앞두고 짜여진 각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공개 행보를 통해 국민의 기대와 염려를 경청하고 알고 있다면서도 향후 정치 일정 등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한 국방전문위원이 방사청 직원 3명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외제차를 훔친 중학생들이 경찰과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4일 동안 차량 11대를 훔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중계로 뉴스9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태극전사 승전보는 잠시 뒤에 자세히 정리해드리기로 하고 먼저 안타까운 사고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오늘 낮 광주광역시 한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앞을 지나던 버스와 승용차가 깔리는 큰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9명이 목숨을 잃었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먼저 신유만 기자가 자세한 사고 당시 상황부터 보도하겠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 기우뚱하는가 싶더니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일대가 순식간에 뿌연 먼지로 뒤덮입니다. 붕괴된 건물 잔해는 정류장에 멈춘 시내버스를 그대로 덮칩니다.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들이 급정거를 하고 행인 한 명은 다급하게 몸을 피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이제 건물이 빵 쏘지 폭발처럼 터져가지고 온 동네가 그 뿌연 연기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게. 광주시 동구 재개발구역에서 5층짜리 건물이 무너진 건 오늘 오후 4시 22분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는데 사상자 17명은 모두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린 시내버스의 운전기사와 승객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대 140여 명을 투입해 건물 잔해를 수색하며 매몰자가 더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건물 규모 및 철거 잔해가 많아서 구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철거 과정의 안전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예, 그럼 지금 이 시각 사고 현장은 어떤 상황인지 현장을 직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우 기자. 네, 광주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사고가 난 지 6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곳은 캄캄한 밤인데도 조명 등에 의지한 채 밤샘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잔해가 깔리면서 아비규환인 상황이고 소방당국은 혹시 모를 인명피해에 대비해 수색을 더 이어갈 계획입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버스 매몰 인원을 12명으로 추정하고 구조작업에 나섰는데 수색 작업이 진행되면서 버스에서만 사상자가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시내버스 탑승객 구조는 저녁 8시 15분쯤 마무리됐지만 소방당국은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추가 매몰자가 있을 것에 대비해 밤샘 수색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예,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참으로 안타까운데 어떤 작업을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네, 무너진 건물은 한방병원이 들어선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철거 작업에 지난 3월 들어서면서 지정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붕괴 당시 철거 현장에는 중장비 한 대와 근로자 2명이 있었고 근처에는 신호등 근로자 2명이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사고를 직감하고 붕괴 직전 현장을 탈출해 화를 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이 철거 공사 첫날이었는데 중장비가 건물 5층에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철거 작업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건물이 한꺼번에 무너졌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가수등은 내일 붕괴 사고 현장을 합동 감식할 예정입니다. 광주 붕괴 사고 현장에서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예, 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면서 그 후폭풍이 거셉니다.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당의 조치를 따를 수 없다면서 탈당을 거부하고 있고 조사 결과를 내놓은 권익위를 고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하루 만에 권익위 조사가 부실했다며 강경했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건지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명 전원에게 탈당 권유와 출당이라는 초강경 조치를 내린 송영길 대표는 오전과 오후 각기 다른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결단이었다는 말씀을. 부실한 조사에 온 것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밝히고 돌아오라 보내는 저의 심정이. 송 대표가 탈당 권유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실 조사까지 언급한 건 우상호 의원 등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 의원을 비롯해 4명은 탈당 거부 의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는 윤미향 의원의 남편은 당 지도부가 잘 짜여진 각본에 놀아난다며 헛웃음만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 측은 아들 집에 엄마가 사는 것이라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실명법 위반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지도부의 결정이 인권 침해라거나 권익위를 고발하겠다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합당한 조치가 없을 시에는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를 받고 있는 문진석 의원은 지난 3월 LH 투기 방지법을 발의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민주당의 전례 없는 고강도 조치에 여권의 내로남불을 비판해오던 국민의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에 이어 정의당과 국민의당까지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에 나서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아닌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했는데 감사원은 원칙상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감사원 조사를 계속 고집하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속 의원 102명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의뢰서를 제출합니다.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투기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할 수 있게. 국민의힘이 감사원을 선택한 건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수장으로 있는 권익위와 달리 객관적으로 조사할 거란 기대감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원법상 국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조사는 가능하다며 거듭 요청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무감찰이 아닙니다. 감사원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이 끝내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권익위의 조사를 맡기라고 압박했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5당마저 권익위에 맡기면서 더 난처해졌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조사 주체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모레 당대표가 선출된 후에야 최종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월 사퇴한 뒤에 처음으로 공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공식적인 정치 참여 선언은 언제 할 거냐, 국민의힘에는 입당할 계획인가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된 듯 즉답은 피했고 국민의 기대와 염려를 잘 알고 있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노타이의 검은 정장 차림으로 우당 이회영 기념관, 개관식을 찾은 윤석열 전 총장. 잠행하던 윤 전 총장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4월 아버지와 함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한 이후 2달 만입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시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나타났는데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은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대선 출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염려를 경청하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또 뭐 기대 내지는 또 뭐 염려 이런 거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모 관련 의혹 등 그 밖의 질문엔 침묵했습니다. 3개월 가까이 자맹을 이어가던 윤 전 총장이 정치 참여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야 정치인과의 조우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을 언급했던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는 웃으며 악수를 나눴고 인사말 도중 본인을 언급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겐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 전 총장의 지지자들과 반대 세력이 몰려든 탓에 행사장에선 한때 고성도 오갔습니다. 1시간가량 행사에 참여했던 윤 전 총장은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 한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중사 논란이 군 내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로 번지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국방부 산하기관인 방위사업청에서 여당 출신 인사에 의한 성희롱 피해가 신고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여직원 3명에게 수차례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인데 방사청은 피해자만 전보 조치했고 가해자로 지목된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채림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방사청의 한 직원은 민주당 국방전문위원 A씨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며 공직감사관실에 신고했습니다. 통화 과정에서 사적으로 연락할 땐 오빠라고 부르라거나 반말을 해 불쾌했단 겁니다. 이 직원은 고충 상담을 통해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됐지만 A씨의 연락은 계속됐습니다. 생일 쿠폰을 보낸 뒤 답장이 없자 전화를 걸어 나 누군지 아느냐? 회의에 가는데 보겠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비슷한 피해를 입은 직원은 또 있었습니다. 다른 여직원 2명도 A씨로부터 임신했냐는 등의 말을 들었고 업무 외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방사청은 A씨를 직접 불러 조사하거나 민주당에 항의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했지만 방사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여당 전문위원회 눈치를 본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방부 장관 보좌관을 지낸 A씨는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통역병 선발 여부를 문의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A씨는 피해 신고 사실은 알고 있었다면서도 친근감의 표현이었고 일부 발언은 자신의 기억과도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공군 여중사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 국방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국가 권력에 의한 타살이라며 군을 질타했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지만 야당 의원은 군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 3건을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는 공군 이모중사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국방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여군을 동료나 전우로 생각하지 않고 술자리 꽃처럼 부르는 일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타살된 거로 보여집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사과했지만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합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유사 사례 3건이 추가로 폭로됐습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육군 5군수 사령부에 근무하던 윤모 대위는 선임 장교의 지속적 괴롭힘을 군 법무관실에 신고했지만 그 후임자는 가해자의 남편이었고 괴롭힘과 구타는 더 심해졌습니다. 윤 대위는 결국 2019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보직이 바뀌었는데도 가해자의 배우자가 부임했으니 괴롭힘을 이어갔다. 이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20 전투 비행단에선 지난 2019년 2월 동료 여성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를 증언한 뒤 선임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 장관은 공군 20 전투 비행단을 해체 수준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이러면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일단은 단체 여행만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정부가 방역 상황이 좋은 나라들과 여행객들의 격리를 면제해주는 이른바 트래블 버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공항이 붐빌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국민 60만 명이 매년 찾는 싱가포르. 하루 확진자가 20명 안팎에 불과하고 지난달 말까지 전 인구의 39%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방역 상황이 좋은 싱가포르 여행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싱가포르, 태국, 괌, 사이판 등과 여행객들의 격리를 상호 면제해주는 여행 안전 권유, 즉 트래블 버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국 목적에 관계없이 특정 국가와의 입국 금지와 격리 조치를 완화하여 보다 자유롭게 여행, 교류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점. 다만 대상은 백신 접종 완료자로 한정하고 단체 여행만 가능합니다. 해외 단체 여행을 가려면 출국 전 PCR 음성 확인서와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현지에 도착해선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정해진 동선을 벗어난 단독 일정은 불가능합니다. 여행사에는 방역 관리 책임이 부여됩니다. 방역수칙의 준수를 그 여행사 책임 하에서 계속적으로 관리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서 개별 여행자들의 격리 면제는 예방접종 확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어려워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여행사들도 서서히 정상화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단체 여행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고 휴직에 들어갔던 직원들도 하나둘 복귀하고 있습니다. 유지원 기자가 여행업계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잔여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마친 30대 전영석 씨. 이번 여름 휴가는 패키지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주간 자가격리 때문에 해외여행은 생각도 못했었는데요. 정부 발표 이후에 대만이나 태국이나 단체 여행 상품 좀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트래블 버블 협정 추진 발표에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렸던 여행업계는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 다음 달 12일 출발하는 프랑스 파리 패키지 상품 판매를 시작하는 등 여행업계는 해외여행 상품 출시에 속속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에서도 트래블 버블 체결하겠다고 말씀하신 싱가포르, 태국, 대만 이런 나라에 대해서도 상품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용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올 3월 전체 직원 1,400명 가운데 200명만 근무했던 한 여행사는 복직이 되면서 현재는 400명이 근무 중입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국내 여행사 3곳의 주가는 오늘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만 여행업계는 집단 면역을 달성해 자유여행이 가능하기까지는 최소 반년 이상 남은 만큼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백신 접종은 1차 기준으로 9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접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벌써 부족해졌다고 어제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정부는 최소 잔여형 주사기로 이달 예약된 사람은 최대한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사기 공급도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일부터 서울의 한 위탁 의료기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부족하자 접종 예약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16일 날 예약이 돼 있으신데 저희가 그 들어온 물량이 좀 부족해서 그 날짜를 좀 앞으로 당겨도 괜찮겠습니까? 일부 예약자들은 불만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나는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시간이 여기밖에 없는데 왜 이걸 자꾸 옮기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방역 당국은 의료기관에서 직접 예약 연기 통보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일부 병의원들은 이미 접종 일정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당국은 또 최소 잔여형 주사기로 접종 인원을 늘려 예약자들을 최대한 이달에 접종하고 부족하면 보건소 공급 백신까지 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잔여 백신이 생기면 다음 주 예약자들을 당겨 맞추라는 지침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잔여형 주사기 공급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소 잔여형 주사기가 아닌 상태에서는 이렇게 끄트머리에 남게 됩니다. 한 5분지 1이 남게 되는데 이것만 로스가 없었어도 한 분이라도 더 놔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방역 당국은 일일 생산량 한계로 일부에서 최소 잔여형 주사기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예, 앞서 보신 대로 백신 접종자가 늘면서 여행업계도 활기를 되찾고 정부도 이러면 다음 달부터 해외여행 문을 본격적으로 연다는 계획입니다. 일상 회복을 알리는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풀어야 할 문제들도 적지 않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석기 기자, 네. 지금도 해외여행을 못 가는 건 아니죠? 그런데 뭐가 달라집니까? 네, 대부분의 입출국에 뒤따르던 격리 조치가 면제되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여객기가 거품이라는 보호막에 쌓여 있죠. 이를 트래블 버블이라고 하는데요. 방역 우수 국가들끼리 협약을 맺고 백신 접종을 한 상대국 여행객의 이 격리를 면제해 자국 내 여행을 보장하는 겁니다. 정부는 현재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5개 국가 지역과 이를 추진 중인데요. 앞으로 범위를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죠. 예, 반가운 소식이군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번 여름 휴가 중에 이렇게 부모와 중학생, 유치원생 두 자녀를 둔 4인 가족이 해외여행 갈 수 있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가족 여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격리가 면제되려면 2차 백신 접종까지 마쳤다는 이 증명서를 상대 국가에 내야 하는데요. 중학생과 미취학 아동은 접종 대상이 아니라 이 증명서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따라서 백신을 다 맞은 부모는 격리가 면제되지만 아이들은 격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가족 여행은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백신만 맞으면 이 부모들만큼은 자유롭게 여행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백신을 맞았다고 여행 자유가 100%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격리 면제는 여행사를 통해 단체 여행을 갈 때만 적용되고 개별 여행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현재까지 방역 당국의 입장입니다. 동선 관리에 있어 단체 여행객이 개별 여행객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백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나라마다 인정되고 맞는 백신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맞지 않는 백신도 인정이 되는 겁니까, 그럼? 현재 협약을 추진 중인 5곳과 우리나라가 접종을 하는 백신 종류는 다 다른데요. 보시는 것처럼 공통적으로 쓰는 백신은 모더나 하나뿐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예상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 접종의 60%를 차지하지만 싱가포르, 괌, 사이판에서는 도입하지 않고 있죠. 예. 이들 지역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국내 접종자를 인정할지 여부는 앞으로 양국이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다른 나라 백신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고민할 문제죠. 태국하고 맺을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 백신 맞은 것도 인정해 줄 거냐 하는 문제가 하나하나 국가마다 생기는 거죠. 예, 우리로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일 이제 관건이 되겠군요. 어쨌든 뭐 지금은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니까 협상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조금 전 끝난 스리랑카와의 월드컵 예선 맞대결에서 소나기 골을 퍼부으면서 또 한 번 5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장도욱 기자, 후보 선수들이 주축이 됐는데도 정말 깔끔한 승리였네요. 네,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주전들이 대거 벤치에 앉았지만 대표팀은 여전히 파괴적이었습니다. 투병 끝에 그제 세상을 떠난 고 유상철 감독의 영전에 시원한 승리를 바쳤습니다. 선제골은 스리랑카 킬러 김신욱의 발에서 나왔습니다. 손준호의 날카로운 공간 패스를 남태희가 머리로 연결했고 김신욱이 넘어지며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대표팀 선수들은 세리머니 대신 벤치로 달려가 유상철 감독의 유니폼을 들고 한국 축구의 전설을 기렸습니다. 대표팀은 이동경의 그림 같은 가마차기와 김신욱의 페널티킥 득점을 더해 3대0으로 전반을 마쳤습니다. 후반에도 득점포는 불을 뿜었습니다. 황희찬의 대포할 슛에 이어 교체 투입된 수원의 신예 정상빈까지 6분 만에 데뷔 전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벤투 감독은 후반 5명의 선수를 교체하며 체력 안배까지 신경 썼습니다. 5대0 완승. 고 유상철 감독의 장례가 오늘 축구인장으로 치러진 가운데 선배 태극전사의 마지막 길을 골폭죽으로 기리기도 했습니다. 앞선 경기 레바논이 투르크메니스탄에 역전패를 당하면서 대표팀은 사실상 조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이제 대표팀은 오는 일요일 레바논전에서 깔끔한 3연전 마무리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우리 대표팀은 예선 H조의 최강팀입니다. 시원했던 골 장면과 태극전사들의 활약상을 모았습니다.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대한민국과 스리랑카의 전반전 45분이 시작됐습니다. 올라갑니다. 헤더 김진욱 들어갑니다. 골! 자, 대한민국의 첫 번째 골이 터집니다. 연결되면서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의 초각골입니다. 스코어 2대0. 자, 김진욱 오른발 페널티킥 슛 들어갑니다. 김진욱. 네, 오늘 승리로 태극전사들 마음이 다소 편해졌습니다. 이 레바논과의 2차 예선 최종전에서 저도 조 1위가 유력해서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대기록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2연승으로 최종 예선 9분 응선을 넘은 태극전사들. 오늘 승리로 4승 1무를 기록하며 승점 13점이 됐는데 레바논이 투르크메니스탄에게 2대3 역전패로 일격을 당하면서 상황은 더 쉬워졌습니다. 오는 13일 열리는 2위 레바논과의 2차 예선 최종전에서 패해도 2위와 승점이 같습니다. 다만 골득실에서 한국이 월등하게 앞서고 있는 만큼 엄청난 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 조 1위는 사실상 따놓은 셈입니다. 2차 예선 8개 조에서 1위를 차지한 8개 팀과 2위 팀 중 성적이 더 좋은 4개 팀은 최종 예선에 직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 예선은 6팀씩 2개 조로 나눠 치러지며 각 조 2위까지 월드컵 본선에 진출합니다. 3위 2팀은 플레이오프를 거친 뒤 승자가 다른 대륙팀과의 결정전까지 치르면 아시아 지역에 배분된 월드컵 티켓 4.5장의 주인이 모두 가려집니다. 태극전사의 이번 월드컵 본선행이 더 기다려지는 이유.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면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10회 연속은 아시아 국가 최초 금자탑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경찰이 이용구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진상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수사 외압은 없었고 담당 수사관의 어긋난 일처리 때문이라는 게 경찰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담당 수사관에는 특수 직무유기 혐의를, 이 전 차관에게는 블랙박스 영상 삭제 요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그런데 진상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청와대와 법무부가 이 전 차관 사건을 인지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부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이용구 전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수사 외압이나 청탁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전 차관과 서초 서장 등 사건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 8천여 건 가운데 청탁으로 볼 만한 통화가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 차관이 폭행 사건 직후 통화한 상대방 가운데 청와대와 법무부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미애 전 장관의 보좌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현직 경찰관, 법조인, 정부부처 관계자 등을 선별하여 통화 사유, 상호 관계, 사건 개입 여부 등을 상세히. 폭행 사건 당시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이 전 차관이 낙마한 것이 청와대와 법무부가 해당 사건을 인지한 정황 증거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진상조사단 측은 사건 청탁성 전화가 없었다는 근거에 대해선 서초 서장 등과 통화한 기록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차관에겐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사건을 맡았던 수사관 A 경사를 특수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건 당시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임을 파악했던 서초 서장과 형사과장 등은 지휘 감독 책임만 물어 감찰 조사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공군에서 한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게 불과 20여일 전의 일인데 공군에서 기강회의가 우려되는 일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한 공군 병사는 택시를 훔쳤다가 붙잡혔고 공군 부사관은 경찰관을 폭행했는데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갓길에 멈춘 택시가 다시 출발하더니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천만한 질주를 벌입니다. 출동한 경찰이 사고를 낸 뒤 멈춘 택시에서 잠든 운전자를 끌어내립니다. 알고 보니 운전자는 휴가를 나온 공군사병 A씨였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6시 26분쯤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타 행패를 부렸습니다. 술에 취한 A씨는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차에서 내린 틈을 타 택시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도 거부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자고 있었다. 도로에 차가 세워진 상태로 이제 자고 있었던 거죠. 예. 앞서 지난 4일 밤 수원에서는 만취 상태에서 길거리에 쓰러진 30대 공군 부사관 B씨가 귀가를 도우려던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씨 몇 번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경찰은 부사관 B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해 공군 헌병대로 인계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외제차를 훔친 중학생들이 경찰과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4일 동안 차량 11대를 훔쳤는데요. 경찰은 재범 우려가 높다면서 중학생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채 서 있는 차 옆에 멈춥니다. 손을 뻗어 문을 열어보더니 2명이 차에서 내려 시동을 걸고 운전해 달아납니다. 14살 A군 등 중학생 7명이 문이 열린 차를 훔치는 모습입니다. A군 등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전주시 완산구 일대 주차장을 돌며 나흘 동안 11대를 훔쳤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이들은 지난 7일 훔친 차를 몰고 난폭 운전을 하며 전주 시내를 질주했습니다. 112에는 과속 차량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과 한밤에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112로 신고가 들어간 것 같은데 사고가 났었다고 기록은 돼 있더라고요.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SNS를 통해 만난 뒤 범행을 저질렀고 전주시 덕진구에서도 주차장에서 승용차 5대를 더 훔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군 등 3명에 대해 재범 우려가 높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가상화폐 구매 대행사와 짜고 10억 원대의 마약을 판매한 조직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처럼 대금을 받으면서 합법적 거래로 위장했는데 마약 구매자 중에는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장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주택가 골목 구석에 물건을 놓고 떠납니다. 다른 남성 2명은 주위에서 망을 봅니다. 일명 던지기 수법이라는 마약 거래 장면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판매책 26살 A씨 등의 은신처에서는 마약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A씨 일당은 가상화폐 구매 대행업자 B씨와 짜고 마약 거래 대금을 숨겼습니다. 마약 구매자가 가상화폐 구매 대행사로 입금하면 코인을 사고 팔기를 되풀이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렇게 돈 세탁을 한 금액은 10억 원에 이릅니다. 구매 대행사가 공모하여 범행을 숨기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려 하였다는 점이 특징이고 경찰 조사 결과 마약 구매자 149명 가운데 90% 이상이 20, 30대였고 10대 고등학생까지 있었습니다. 경찰은 마약 판매 관여한 A씨와 B씨 등 17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하고 압수한 거래 장부를 분석해 마약 구매자와 유통 조직을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정기 검침원이 논밭 근처의 한 집을 찾았다가 목줄이 끊긴 개에 물려 크게 다쳤습니다. 앞서 유기견 추정개가 사람을 해치는 일도 있었죠. 개물림 사고 하루 평균 6건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한순간에 위협적인 존재로 변해버리는 반려견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몸 길이는 1m, 체중은 20kg 정도 되는 황색 잡종견. 어제 오전 11시쯤 40대 여성 정기 검침원을 갑자기 공격했습니다. 살짝이 튀어나갈 정도로 오빠나 동안데 이게 기사되면서 몸부림치다가 목소리 끊어진 거죠. 사건 당시 견주는 자리를 비웠던 상황. 저쪽에서 반일하고 있는데
사람 살려 막 그러니까 이민설에 나니까 뛰어왔겠죠. 지난달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대형견은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했는데 동물단체는 인근 불법 개농장에서 탈출한 개라고 주장합니다. 농장은 분비물과 음식물 쓰레기로 뒤덮여 매우 열악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학대받는 개들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2일 제주에서도 50대 주민이 산책 중에 개한테 물려 중상을 입었는데 역시 주인에게 버려져 야생화된 개였습니다. 최근 5년간 개 물림 사고로 인한 병원 이송 건수는 11,152건, 하루 평균 6명에 달합니다. 또 버려진 개들이 떠돌이 생활을 하다 들개처럼 변해 민가나 가축을 공격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견주는 버리면 그만이고 개들이 어디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이 개들의 관리 주체는 누구이고 현행 동물 정부나 지방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 때 정의적지 교육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일단은 저희가 현장 아직 보지 않았으니까 사랑으로 키우는 반려견이 사랑을 잃었을 때 얼마나 공격적으로 변하는지 책임은 결국 사람이 져야 할 몫입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서 6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좋은 일자리보다는 나라 돈을 풀어 만든 단기 일자리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일자리 사정이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는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는데 왜 그런지 김주영 기자가 구체적인 숫자로 따져봐드리겠습니다. 항공조종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31살 A씨. 자격증을 땄는데 1억 원 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채용 공고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공부 같이 했던 동료들 중에 반 이상이 벌써 원래 종사했던 업무로 돌아갔거나 그냥 아르바이트 하거나. 이런 상황과 달리 통계로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1만 9천 명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별로 봤더니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 세대의 취업자는 동반 감소했고 재정으로 만든 60세 이상의 노인 일자리는 45만 5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50대, 60세 이상에서 주로 증가하는 것으로 미뤄 30, 40대가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 36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가 44만 3천 명이나 늘었는데 그중 35만 명은 주 17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자였습니다. 예술과 스포츠, 도소매업 등은 여전히 고용 절벽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가지고 일자리를 직접 만드시려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시장이 잘 작동하는 것을 도와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고용이 80% 이상 회복됐다고 평가했지만 일자리 양극화 속에 한켠의 고용 한파는 여전히 매섭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이런 고용 한파 속에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고용 시장에서 이탈해 일 없이 쉬거나 주식과 과상화폐 투자로 눈을 돌려서 전업 투자자로 나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구직 포기 현상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심각합니다. 김예나 기자가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연극 배우였던 27살 전혜리 씨. 코로나로 무대가 사라져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아르바이트마저 찾기 어려워 구직을 포기한 뒤 주식 투자에 전념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렇게 취직을 하는 게 요즘 쉽지가 않고 또 알바를 구하는 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좁아진 취업문에 원치 않는 직장 대신 단기 투자에 나선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길을 한번 제대로 파보면 그래도 내 밥벌이 하나는 먹고 살 정도로 벌 수 있지 않을까. 실제 지난달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구직 단념자는 61만 2천 명. 일을 할 수 있어도 쉬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228만 7천 명에 달했습니다. 모두 5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현재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4.3%로 소폭 나아졌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런 젊은 층의 지속적인 고용시장 이탈은 장기적으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하는 사람이 작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고용률이 떨어지는 거고 그만큼 생산이 작다는 거고요.
정부는 청년 고용 대책 등을 담은 경제 정책을 이달 말에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광주 붕괴 사고 현장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5시간이 지나가는데요. 수색 작업 상황 어떤지 박건우 기자 연결합니다. 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은 여전히 캄캄한 밤인데도 조명등에 의지한 채 밤샘 수색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잔해물이 여전히 깔려 있어 아비 교환인 상황이고 소방당국은 물을 조금씩 뿌리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버스 매몰 인원을 12명으로 추정하고 구조 작업에 나섰는데 수색 작업이 진행되면서 버스에서만 사상자가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시내버스 탑승객 구조는 저녁 8시 15분쯤 마무리됐지만 소방당국은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추가 매몰자가 있을 것에 대비해 밤샘 수색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광주 붕괴 사고 현장에서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 여름 들어서 가장 더웠습니다. 서울이 31도였는데 딱 냉면이 생각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냉면 한 그릇 먹자라는 말도 점점 쉽게 하기 어려워집니다. 냉면 가격이 웬만한 갈비탕이나 삼계탕보다 비싼 곳도 많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니 외식 물가도 안 오르고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유명 냉면 가게. 냉면 한 그릇 가격이 13,000원입니다. 냉면 가격은 언제 올랐어요? 고기는요, 오래 올랐고요. 재료값이랑 냉면의 원료가 되는 메밀과 한우, 양지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인데 냉면 한 그릇 값이 17,000원인 음식점도 있습니다. 갈비탕이나 삼계탕보다 비쌉니다. 근데 너무 비싸다고 봅니다. 너무 올랐어요, 물가가. 삼계탕도 12,000원 그렇게 갑니다. 쌀이나 밀가루 등 국제 곡물값도 상승해 국내 식품업체들은 관련 가공식품들의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업체는 면류 가공식품과 떡 제품의 가격을 평균 7에서 8%가량 올렸습니다. 사실 제조업가 부담이 큰 상황이고요. 얼마나 버티느냐의 문제 같고 결국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원재료 가격 인상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2.6% 올라 지난 2012년 이후 9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현재 세계 자동차 시장의 화두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죠. 국내에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율주행 기술이 개발에 성공했는데 이 인공지능이 돌발 상황까지 스스로 해결합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멈춰서고 승객이 올라탑니다. 그런데 차 안에는 운전석이 없습니다. 하이오토비 출발합니다. 인공지능 AI가 운전기사입니다. 보행자를 발견하면 멈춰서고 주행 중 갑자기 차가 끼어들자 안전하게 속도를 줄입니다. 이 차량은 음성으로 경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이오토비 1동으로 가자. 출발합니다. 차에 장착된 센서와 카메라로 경로와 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직접 주행을 맡습니다.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기존 자율주행 기술보다 한 발 더 나간 첨단 기술입니다. 3차원 동적 객체 그리고 차량 후미등 등의 객체들을 인식을 해서 안정적인 자율주행이 가능. 연구진은 야간과 악천후 주행 등 인공지능 학습을 강화하고 센서 등 인프라를 확대해 오는 2027년까지 사람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자율주행 4단계 기술을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생 행보에 나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시민에게 뺨을 맞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손쓸 새도 없었는데 프랑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마크롱의 대선 라이벌들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붕괴했는데요. 누가 왜 대통령의 뺨을 때렸을까요? 송무빈 기자입니다. 프랑스 대선은 내년 4월입니다.
현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프랑스 남부 드롬주를 찾았습니다. 몰려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려고 다가가는데 맨 앞줄 남성이 악수를 청하는 듯 왼손으로 대통령의 팔을 잡더니 오른손으로 뺨을 강하게 때립니다. 그 순간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프랑스 왕정 시대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우익 세력의 구호입니다. 경호원들에 의해 바로 제압된 이 남성은 28살로 프랑스의 우익 결사체 노란 조끼의 일원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의회는 한 목소리로 이번 사건을 맹비난했습니다. Pour indiquer à la représentation nationale, j'en suis sûr tout à fait solidaire, qu'à travers le chef de l'État, c'est tout simplement la démocratie qui est visée. Mesdames et messieurs les députés. 마크롱과 지지율에서 선두를 다투고 있는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 대표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친구까지 2명을 체포해 계획된 행위였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꽃들이 눈부신 6월의 어느 수목원입니다. 연세 지긋한 부부가 나란히 렌즈를 겨눕니다. 꽃 찍는 즐거움이 부부의 얼굴에 미소로 번집니다. 남한 강변 연못가에 삼각대 세워놓고 수련을 찍는 남편, 카메라 가방을 맨 아내가 곁에서 양산을 받쳐줍니다. 붓꽃 만발한 수목원에 출사 나온 할아버지들을 할머니가 따릅니다. 연로한 할아버지가 몸을 숙여 꽃을 찍을 때마다 뒤에서 할머니가 허리를 붙들어줍니다. 부부 함께하는 나들이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취미란 마음의 밭을 가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휴식과는 다르죠. 이를테면 뜰을 나는 나비를 바라보는 건 취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비를 잡아 핀을 꽂으면 취미가 되죠. 취미가 일이 되는 순간 즐거움은 날아가 버립니다. 돈 줄 테니 하라면 시들해지는 게 취미라는 우스갯처럼 말이죠. 65살 이상 노인들께 지금 삶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뭔지 여쭙습니다. 14분이 취미와 여가 활동을 꼽아서 경제 활동을 압도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분은 12분밖에 안 됐고 함께 살기를 원하는 비율은 또 그 절반에 그쳤습니다. 좋은 죽음은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며 19분이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식과 주변에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내 삶을 즐기겠다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 바탕은 무엇보다 건강일 겁니다. 나는 건강하다는 분이 12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어서 절반에 이릅니다. 1원까지는 노동부 관할이고 1원5부터 복지부 관할이라는 우스개가 있듯 일하는 분이 14분에 육박합니다. 60대 중후반만 따지면 절반이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엔 씁쓸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생계비를 벌려고 일한다는 분이 4 중에 3분이나 됩니다. 즐기는 노년과 노동하는 노년이 이율 배반으로 공존하는 현실이죠.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노인이란 언제나 나보다 15살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듯 지금 고령층은 노인이나 어르신이라고 부르면 손살에 붙어치죠. 지금 우리는 일이든 취미든 여가든 젊은 노인들이 삶을 구가할 수 있는 나라, 노인으로 살아가기 좋은 나라인지 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6월 9일 앵커의 시선은 당당한 독립노인이었습니다. 오늘은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이면서 불쾌감도 상당했던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날이 흐려지면서 기온이 좀 내려가겠는데요. 다만 퇴근길에는 우산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 경기 북부와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서쪽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 양이 적지 않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최고 40에서 80mm가 예상되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로는 최고 100에서 200mm까지 많고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전과 대구는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모레는 기온이 더 내려가겠고요. 토요일까지 비가 오다 그치다 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6월 9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